이제 저는 이런 거니까 뭐 여자를 잠재적 꽃뱀으로 본다 이런 거는 사실 음. 결국 감정 싸움으로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좀 네. 좀 그건 좀 잘못 접근된 접근이고 뭔가 좀 부족하죠 많이 그런 그 것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드는 의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무죄 추정, 충분치 않죠 무죄 추정이라는 아, 거는. 예. 그리고 또 무죄 추정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끊겼어요. 예. 갑자기 연결이 안 돼. 무죄 추정이 왜 나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막연히 하고 있기는 한데 무죄 추정?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죄 추정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를 그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무죄 추정은 무죄라고 추정하는 거. 근데 무죄 추정 원칙이 왜 나왔을까요? 그게 그게 제 생각에는 그냥 집단 린치를 막기 위한 거 아닐까? 저는 이 정도 생각했어요. 예.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영희 씨는 왜일 것 같아요? 왜 그게 죄가 아직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니까 그 전에까지 무죄라는 거 아니에요? 확정하기 전에는, 밝혀내기 전에는. 그게 우리 자유사회에서는 굉장히 기본 상식이잖아요. 근데 왜 그게 기본 상식이 됐을까요? 왜? 옛날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무죄 추정을 안 하고 좀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엄격하게 그 죄를 밝혀지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뭐 이게 맞다, 정황이 맞다 그러면은 이제 죄를 때리고 할 때 그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 이득이. 아무튼 그런 거는 이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열심히 파고들고 하는데 사회적인 에너지를 그 동원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 개인주의 때문에 개인의 힘이 강해진 뒤에 이제 생긴 현상이에요. 사실은 자유주의 시대가 그 만들어낸 원칙이에요.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왜냐하면 카테고리화 짓기 힘들어졌거든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너는 뭐 또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뭐 그 강도질이 벌어졌다. 그럼 제일 먼저 그 집안의 노비를 추궁을 한다든가 카테고리화돼서 그 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화 되기 힘들어졌어요. 개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거 대충 맞는 말 같다고 드는 거에 사실은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페미니즘에도 마찬가지로 페미니즘 그런 논리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페미니즘의 논리가 사실은 권력을 얘기하잖아요. 권력과 가부장제도라는 그 시스템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 있으면 남자는 구조적으로 여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상황이 있다. 제가 예전에 공화주의 얘기할 때 딱 공화주의적인 시각이에요, 그게. 사실은 어떤 구조적인 그 지배 논리, 억압의 구조라는 게 구조라는 게 있다면은 그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남자는 여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화에 있다라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 거고, 그리고 그런 공화주의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좌익들하고 연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공화주의의 사상이 좌익 사상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가부장제라는 제도가 과연 지금 가부장제가 먹히던 시대는 사실은 가부장제가 의미가 있고 먹히던 시대는 사실은 예전에 국가주의이고 조선시대나 먹히던 건데 지금 현대문명 개인주의 자유주의 시대에 가부장제도라는 것이 각 집안마다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착취 구조라는 게 딱 일률적으로 어떤 시스템만으로 설명하기 힘든 전체주의 시스템이 아닌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죠.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먹힐 수가 있겠죠. 왕조 시대라든가 뭐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사회 가부장제 구조가 북한 사회는 가부장제라는 것 자체가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여자를 착취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그건 말이 어느 정도 말이 되죠. 그거는 우리 같은 자유사회에서 그거는 공화주의적 시각이 왜 틀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페미니즘의 그런 논리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그 논리 방식은 균열을 내는 거예요. 그게 적용 안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나는 그럼 아버지 없이 난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가부장제. 우리 집은 가부장제 없었는데 그럼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없이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가부장제는 내가 어디서 교육을 받은 거야? 이게 정말 이게 그게 적용되지 않는 모습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싱글맘 가족들 같은 경우에 또 많고. 아버지가 없어도 사회가 분위기가 가부장 제도에서 다 보고 배우면 그게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죠. 사회라고 뭉뚱그리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자꾸 맞아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뭉뚱그려지지 않는다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이거는 사실은 인식의 문제예요. 그 사람은 이 논리를 성립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 인식을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로서 이걸 설명을 하고 해결하기 힘든 거예요. 그때 많이 하는 건 지금 너의 삶, 너의 생활, 나의 생활을 놓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럼 너가 그럼 평소에 그럼 가부장제 때문에 겪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해결해보자. 구체적으로 한번 해결해보자. 그냥 추상의 단계에 있는 거를 자꾸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로 끌어와서 논의의 대상을 나를 놓고 얘기해야 돼요. 추상의 단계에서는 서로 설득이 안 돼요, 이게. 너, 그래?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논리로 깬다기보다는 너의 그런 문제, 너의 고민을 같이 한번 얘기하고 해결해 볼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주로 한 번의 토의로서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많이 듣고 뭐 가끔 이제 스스로의 아주 단단한 철옹성 같은 시스템, 자기 생각의 구조에 파문이 될 만한 말을 한마디씩 던져줘야 돼요. 조금씩 균열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려고 내가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눠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많은 사람을 사람 대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적이야,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적이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내가 생각하기에 뭐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얘기 들어주다 보면은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좀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또. 이게 왜냐하면 현실에 적응이 안 되는 이건 자유사회에서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 얘기 들어주고. 제가 오늘 보다가 신전 TV라는 유튜브 봤거든요. 신전 유튜브 TV? 보면서 네, 신전 TV라는 유튜브를 봤는데 신전 TV 좀 낯익다. 나도 들어본 것 같다 이름을. 예, 근데요. 그걸 보면서 나 깜짝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고 와 진짜 엄청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왜 어떤 거요? 성경을 대하는 게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안에 있는 허구들을 있잖아요.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이거를 해주는데 이게 문제점을 밝혀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반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이렇게 이 성경에서 근거를 가져와가지고 이게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건지를 이렇게 저목저목 따지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와, 인문학 강의, 엄청 멋있는 인문학 강의 들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분 TV가 선전 TV인데, 종교라던가 뭐 그런 걸 다 이렇게 풀어서 해주는 사람인데, 야, 어떻게 그렇게, 뭐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었죠. 엄청 멋있더라고요. 말하는 게 진짜 대단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우리가 감히 뭐 이렇게 상상도 못하던 게 우리가 뭐 이게 그게 문제점을 이렇게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를 이게 말도 안 되는 건지를 이게 다 근거를 해가면서 이렇게 말해주는데, 아, 진짜 너무 이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말하는 게. 그 중에 이름이,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되게 대단했는지 얘기해줘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뭐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애당초 뭐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만 우리 그냥 그 채로 믿었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이분이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아, 성경이 그렇게 연결돼 잘못됐다는 보니까 거를.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아, 난 성경이 좋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나는.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주는데 이게 진짜 이상하게 변질된 거를 성경이 번질하고 지금 성경이랑 완전 달라진 거하고 이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역사를부터 시작해서 쫙 오는 거 있잖아요. 그 성경책의 창세기라든가 뭐 출애굽기 그 모든 나온 일을 다 조목조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호와가 이집트에서 가네 누구야, 유대인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여호와가, 왜 신이라는 게, 말도, 한 벌을 우리는, 막 위대한 위대한 그런 거라 생각해서 신적으로만 상상해가지고, 감히 범주를 못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쪼록쪼록 따지면서 연결해 주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완전 뭐랄까, 통찰력 있고, 진짜, 정말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객관적으로 문제를 객관적으로 딱 보게 하는 그런 중심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한 태도가, 뭐, 우리 말하면 어떤 이 문제를 가지고 옳고 아닌 사람들 중에서 딱 강한 대로 딱 해가지고, 그걸 중심적으로 딱 들으면, 이게 자기 스스로가 판단 내릴 수 있게끔 그런 느낌으로 쫙 풀어주시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재밌는 게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설명을 듣잖아요. 예. 그럼 또 다르게 들려요. 저는 그게 아니고 저는 교회를 한국에 와서 정말 이렇게 교회 많이 들어보고요. 천주교 진짜 많이 들어보고,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느 분 하나 온전하게 이해를 못 시켰어요. 이제 10몇 년 넘었는데 이 종교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가지고 원래 뭐 무의식 속에 종교에 안정감도 있을지는 몰라도 무조건 믿으라. 아니, 없는 걸 어떻게 믿어? 하면서 그 존재 자체를 보이지 않는 존재를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나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 믿지 못하면 뭐 너 하여튼 안 좋다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왜 그게 되는지를 이렇게 이치상으로 알려주니까 전 오늘 확 깼는데요. 근데 이게 참 이런 게 있어요. 나도 이제 종교인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논리, 어떤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논리들의 계속 끝까지 파고들고 올라가다 보면은 그 논리의 시작 지점쯤 가면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좀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건 있죠. 이게 설명도 안 되는데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비논리의 영역이라는 게 말로 어떻게 딱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우리는 이제 암묵적 지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 어떤 좀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 게 존재하고, 누구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중시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막 무조건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는 거,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지 모든 거를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믿지 않는 게 그래서 그래요.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신앙을 가진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 중에서는 신앙인들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는데 다만 두 영역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자유주의 원칙을 공유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는 그 불가지론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불가지론, 특히나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떤 좀 그 인식의 한계, 인간의 한계점 같은 거를 우리들은 분명히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의 근원을 신에게서 찾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그냥 뭔진 잘 모르겠지만 신이 모든 걸 답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공유한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지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막 이러이러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몰라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같은 거 보면 나가버렸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가버렸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 들어야지 이게 뭔 얘기하다 옆으로 빠졌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그 공화주의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거 한번 복기해 보면서 공화주의가 왜 틀렸는지, 그래서 거기에서는 공화주의가 바라보는 세계관은 그 도미넌트한 어떤 그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구조로 모든 걸 바라보거든요. 그런 세계관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좀, 그래서 억압의 구조를 깨면 그래서 그거를 또 중재해서 피억압자와 억압자가 동등한 어떤 관계가 되게 만들어야 이게 자유롭게 된다는 어떤 논리가 페미니즘에 말하자면 좀 이식이 된 거예요. 여성운동에. 그래서 공화주의가 발전된 한 분파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이고 환경주의고, 그래서 사실은 좌익사상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예전에 공화주의를 마약에 입문하는 대마초 같은 사상이라고 얘기한 게, 공화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다양한 좌익 사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그게 왜 문제인지에 대한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다 보면은 그분이 얘기한 것의 균열점 같은 거,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 정도. 결국 게릴라전인 건. 이게 싸움의 방식은. 근데 이제 싸움의 방식은 그렇지만 그게 왜 틀렸는지를 나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내가 딱 정확하게 나를 납득시키고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뭔가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니까. 짜증. 튕기지. 인터넷 속도가 안 좋은가 보다. 그러게요. 나 속상해. 그러니까 그래요. 선전 TV? 예, 선전 TV. 거기 그거 한번 보긴 봐야겠네 나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런 주장도 있고 다른 아닌 주장도 있으니까 한번 좀 그런 건 지금은 이렇게 마음이 가도 시간이 흐르면 그 이상의 또 다른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또 있을 거야 아마. 저 정교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나름대로 이해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거 뭐 그 사람 말 다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걸 오늘 들으면서 느끼는가 하면, 세상에 문제되는 게 어떤 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거기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능력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알게 되고, 내가 이제 어떤 사현상을 들으면 이 사람처럼 생각해보고 우위도 즐겨보고 다른 생각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생각에 좀 힘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구나. 예.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좀 까는 게 많긴 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분 말 듣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느낌. 항상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 뭐 논리적이나 근본적인 걸 깨달아가고 뭐 장단점을 확인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분한테서는 좋았어요.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 선전 TV. 선전 TV요? 예, 유튜브 채널에 있어요? 있어요. 내가 보내드릴게요. 뭐, 선전? 한번 자공비에 잠시만요. 한번 링크 보내줘봐요. 자공비 방에 한번 네, 이건 지금 한번 보게. 근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음. 너무 재밌었어요. 이분께 선전 TV네 이제 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이게 천일야가 있거든요. 원래 천일야가 있고 너무 재밌어요. 나는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신전 TV구나. 신전 TV. 신전이구나. 신전 TV는 나도 들어봤어. 그 중에 무슨 영상이 좀 떠서 내가 봤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야. 천일야를 봤었나 내가? 알고리즘에서 나도 우연히 천일야가 되게 어릴 때 재밌게 읽던 생각나서 들어봤는데 그다음에 이분이 안 봤거든요. 그 전개에 대해서는 또 전개에 대해서도 뭐 선전 안 하고 안 봤는데 오늘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번 쭉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게 어떤 거든지 무작정 맹신하지 않고 이런 느낌,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되게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좀 그 역사를 좀 그 이해하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네. 뭐라 그러지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성경 얘기를. 예. 아무튼 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너무 많이 지났다. 예.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흘렀어? (6) 사유재산과 윤리성.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와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불균등이 그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려는 우리의 노력은 동시에 사유재산 제도 및 그것의 근거를 둔 자본주의적 사회 질서가 지니는 도덕적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것이 된다. 도덕성이란 사회의 존속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요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들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혼자 고립되어 사는 사람은 쫓아야 할 도덕 법칙을 갖지 않는다. 그는 그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즉각적인 이익은 물론 그의 모든 행동이 사회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것이 되는지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 안에서 개인의 삶은 사회적 협동이 있어서만 가능할 뿐 생활과 생산의 사회 조직이 깨진다면 각 개인은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개인에 대해 행동할 때마다 그가 살고 있는 사회를 염두에 두도록 요구하고 또 어떤 행동이 그에게는 당장의 이익이 되지만 사회에 해악이 되는 경우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희생은 잠정적이기 때문이다. 훨씬 더 큰 궁극적인 이익을 위한 즉각적이며 비교적 작은 이익을 부정하라는 것이다. 서로 협동하여 일하고 같은 생활 방식을 나누는 사람들 간의 결사체로서의 한 사회를 존속시키는 것은 모든 이에게 이로운 일이다. 사회의 지속적인 존립을 위해 한순간의 이익을 희생하는 사람은 누구나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회적 이익에 대한 이러한 존중이 갖는 의미는 종종 잘못 이해되곤 하였다. 그것의 도덕적 가치가 당장의 대가를 부정하는 희생 그 자체에 있다고 여겨지곤 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란
희생 그 자체라기보다는 희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희생과 자기 부정 그 자체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도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일 때에만 희생은 도덕적인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이 좋은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재산을 희생하는 것과 조금 더 사회에 이익이 됨이 없이 그것들을 희생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다. 사회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은 모두 다 도덕적이며 사회에 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비도덕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제도가 사회에 대해 이익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것을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어떤 특정 제도가 사회에 대해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사회에 이로움을 준다고 판정했으면 설명하기 힘든 다른 이유를 들어 그것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마땅히 비난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려워요. 설명해 주세요. 그 뒷장에서 이제 쭉 그 여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요. 국가와 정부 뭐 이러면서 민주주의 이러면서 그 일단은 그 도덕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굉장히 공리주의적인 어떤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일단 그 사회에 이득이 되는 것이 사회에 이득이 되는 것은 뭐 비난할 수 없다. 우리가 잠깐 그 그 사회를 염두에 두도록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사회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당장의 이익을 멈추라는 얘기에 집중되기보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에 이득이 되는 게 뭐냐? 그 어떤 게 사회에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일단 깊이 생각해 보자는 얘기를 좀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공리주의를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은 사회의 이득을 위해서 개인을 억압하는 굉장히 좀 그런 논리로 이용되기가 쉬워요, 공리주의가. 존 스튜어트 밀이 우리가 사회주의자 였다고 막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존 스튜어트 밀이 공리주의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빠져들거든요. 사회주의로 빠져들거든요. 우리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희생을 많이 강요하는 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게 뭐가 있죠? 네. 군인. 군인, 그렇지. 군인 제도도 있고. 음. 그리고 뭐 있지? 그 세금 중에 우리 뭐라 그러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세금 더 많이 내게 하는 거. 그 누진세 제도.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누진세. 뭐가 있을까요? 과에서 강의하는 거? 뭐가 있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로 무언의 압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규정적인 못해도. 최근에 내가 이제 다른 내 전기차 그 동호회 사람들이랑 이제 그 카톡방에서 이제 많이 얘기저기 주고받는데 거기 최근에 나왔던 어떤 이슈가 자동차세를 예전에는 그 시시당으로 했어요. 그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물렸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잖아요. 0이잖아요. 전기차는 매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장 낮은 배기량으로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겨요. 근데 좀 이상한 거야.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전기차 좀 비싼데, 비싼 차들이 많은데, 그리고 전기차 요즘 분위기 봐선 고성능 차라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저거는 이상하게 배기량이 적다고 적게 내고,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그 기존의 배기량 기준으로 매기지 않겠다. 그래서 뭐 출력으로 매긴다. 자동차의 출력 뭐 자동차 전기 모터가 세면 출력은 세니까 내지는 뭐 자동차 가격으로 매기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거든요. 그 논리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거기서 문제가 된 게 뭘까요? 그래서 뭘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세를 걷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 아마 뭐 도로 유지 보수, 그다음에 뭐 환경 파괴, 그다음에 뭐 교통사고로 인한 뭐 인명의 피해, 뭐 이런 것들로 매기지 않을까 싶고. 맞아요. 그거를 봐야 돼요. 자동차세가 네. 그 매겨지게 된 세금이란 건 그 매겨지게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자동차세의 목적을 찾아보잖아요. 모든 세금은 목적이 있어요. 환경 오염에 대한 공동 대비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또 추가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세의 목적에 찾아보면 또 무슨 뭐 그 재산에 대한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또 붙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자동차세가 재산세가 되잖아요. 재산세는 왜 걷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재산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리얼 에스테이트를 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재산세 뭐뭐에 재산세를 내는지 알아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재산세가 나오는지 알아요? 부동산에 나와요. 부동산.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에 나와요. 부동산 이외에는 재산세가 사실은 안 붙어요. 왜냐하면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 그 조지 헨리 얘기 잠깐 한 적이 있었나요? 부동산세, 재산세가를 붙이게 된 이유는 그게 그 활용 안 하고 놀리면은 사회적으로 손해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촉진하기 위한 측면이 컸고, 그리고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그 재산의 가치는 감가가 안 돼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없어요. 생각해봐요. 땅이란 건 시간 지난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재산의 가치는 거기에 도달되는 도로,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뭐 입지 위치 같은 거, 주위의 뭐 개발 상태, 아닌 말로 무슨 주변에 뭐 가로등만 잘 꽂아놔도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뭐 도로를 깔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공공의 어떤 시설 같은 거가 잘 유지가 되면 그 재산의 가치가 유지되기도 하고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이기도 하고, 그 헨리 조지인지 조지 헨리인지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 활용하지 않고 묵혀두지 않게 하려는. 예전에는 토지가 중요한 그 부의 원천, 부를 창출해내는 자원이었으니까 그런 의미인데, 그럼 감가가 되는 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가 되는 건 재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소비재예요. 모든 게. 우리 TV 살 때 TV 갖고 있다고 재산세 안 내죠. 그렇잖아요. TV는 시간 지날수록 점점 언젠가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 때 무슨 특소세나 무슨 살 때 취득세를 낼지 몰라도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 엄밀히 따지면 재산세를 낸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생기는 어떤 공공의 자동차라는 것들이 유지되게 할 때 생기는 어떤 문제들 내지는 그런 것들 유지하게 하는
공공의 그 공동으로 뭔가 써야 되는 자금이 필요한 건데 그때 환경오염에 대한 거를 매긴 거예요. 자동차세를. 자동차세 보면 그게 있을 거예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비용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는 그 시간이 흐를수록 감가가 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뭘 내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자동차는 비싼 차라면 어차피 살 때 비싼 세금을 물고 냈을 테니까 그거는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매년 내는 자동차세를 계속 낼 이유가 없고, 그리고 또 특히나 재산에 대하여서 물리는 거라면은 자동차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자동차 그거는 떨어져야 되는데 자동차에서 떨어져야 되는, 그렇지 않잖아요. 엄밀히는 그래서 목적이라는 게 그런 거죠. 환경오염에 대한.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이게 배기량에 대해서 매겨진 이유를 사람들이 까먹은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배기량으로 매긴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비용이. 그 목적을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세를 내야 돼.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세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모르게 세금이라는 것이 희생을 하는 것이라는, 희생이라는 측면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누진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을 좀 더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니까. 근데 웃기는 게 그렇게 과도하게 겹친 세금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세금이 많이 거치면 국가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많아져요. 그럼 이제 국가가 뭔가 하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은 억누르죠. 시장을 억누르고, 그게 국가의 권력이 강해지고 국가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고, 뭐 당연히 뭐 기생충 같은 것들이 붙는 것도 당연해지고. 그러니까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목적을 자꾸 까먹고, 그리고 정치 분야에 있는, 특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세금 같은 거 얘기하면은 그 세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얘기하고. 근데 그게 문제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계속 대를 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구조가 잘 안 돼 있잖아요. 한번 뭐 물갈이를 확 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원래 처음 법을 제정할 때 그 이유나 그게 전수가 안 되고 막 다들 까먹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지금 막 헤매고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누진, 뭐든지 희생을 하는 걸 여기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죠. 제일 앞에 보면은 우리는 그 부와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불균등이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불균등이, 사적 소유와 그걸로 인한 소득의 불균등이 사회적으로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회 질서가 도덕적으로 왜 정당한지, 도덕적 정당성을 이제 입증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정당성을 입증하려면은 그 목적,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 그 도덕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냐를 잊으면 안 된다. 무조건 희생만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좀 이해가 가네. 내가 원래 말이 너무 주절주절이라. 지금 명희 씨 대충 이해가 가나요? 또 혹시 강희 씨 뭐 또 뭐 하고 싶은 얘기나 뭐 궁금한 얘기 있어요, 여기서? 없어요. 자, 그럼 오늘 7장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와 정부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무정부주의, 무정부주의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무정부주의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 시기가 무정부주의의 시대였기, 무정부주의가 득세할 시기였기 때문에. 네. 7. 국가와 정부. 사회적 협동의 유지는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므로
도덕률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궁극적인 이익이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록 그 희생이 일시적인 것이고 더 큰 이익에 의하여 상쇄되고도 남을 것이기는 하지만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사물 간의 연결관계를 꿰뚫어 보는 해안을 지닐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서 인지된 바에 따라 행동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의지력이 요구된다.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길 만한 의지력이 결여된 사람들은 도덕률을 자발적으로 따르지 못한다. 여기에서의 상황은 스스로의 복지를 위하여 위생적인 생활의 규칙들을 준수해야만 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어떤 이들은 환각제를 탐닉하는 것과 같이 별로 좋지 않은 환락에 스스로를 내던지기도 하는데 그런 행동의 결과를 모르고 있거나 당장의 즐거움을 부정하는 것보다 덜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지식에 맞춰 행동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의지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바른 길로 끌어들이거나 철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회가 강제적 조치를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악행에 탐닉하는 것은 강제로라도 막아야 하며 그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강요해야 된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강제나 강요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추후에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어떤 사람의 행위가 사회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강제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되는가 하는 점이다.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는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 뿐이다. 이에 대하여 한 사회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도덕률을 어기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다른 이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사회의 존속을 바라며 따라서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힘과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다면 사회생활은 전혀 불가능할 것이다. 소수의 반사회적 개인들, 즉 사회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일시적인 희생을 감수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사회의 적에 대한 힘과 강제력의 사용 없이는 어떤 사회건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의 규칙들을 준수하도록 인도하는 강요와 강제력을 지닌 사회적 기구를 국가라 부르며 국가가 그것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규칙들을 법률이라고 부르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책임을 맡는 기관을 정부라고 부른다. 모든 종류의 강제적 조치들을 배제하고 도덕률에 대한 전적으로 자발적인 준수만으로도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선택된 소수의 특수한 이익뿐 아니라 모든 이의 진정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사회 질서 안에서는 국가나 법률 및 정부가 꼭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라고 무정부주의자들은 생각한다. 그들에 의하면 사회 질서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보호를 위하여 강제와 강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만일 사유재산제를 폐지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사회적 협동을 위해 요구되는 규칙들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제도가 갖는 특성에 관한 것이라면 이미 지적한 대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제쳐놓는다 치더라도 무정부주의는 그 실현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 분업의 바탕을 둔 사회에서는 어떠한 인간적 협동 관계든 일시적이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적어도 한순간의 고통스러운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닌 행동상의 제반 규칙의 준수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무정부주의자는 부인하지 않는다. 누구나 그러한 규칙들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리라고 생각하는 데에 무정부주의자의 오류가 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음식을 탐닉하는 것이 얼마 가지 않아 심하고 참기 어려운 고통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행위를 중단하지 못하는 소화불량증 환자도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생활의 상호관계가 음식물이 지니는 생리적 효과처럼 추적이 용이하거나 그 결과가 그렇게 빨리 또한 무엇보다도 손에 잡힐 듯이 분명하게 해악을 저지른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지 않고도 무정부주의 사회의 모든 사람이 개걸스런 소화불량 환자보다 더 지혜로우며 강한 의지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단 말인가. 무정부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실수로 불이 꺼지지 않는 성냥개비를 내버려 불을 내거나 혹은 분노나 시기심, 복수심에 불타서 그의 동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격할 수 있는가? 그렇게 믿는다면 무정부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천사와 성인들의 세상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리라. 자유주의는 무정부주의가 아니며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자유주의자는 강제력이 없으면 사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의 전 구조가 그 구성원의 일부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인간 협동을 보장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제반 행동 법칙이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 타인의 생명이나 건강, 개인적인 사유나 사유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의 제반 규칙에 순순히 따르도록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가 국가의 기능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재산과 자유와 평화의 보호가 그것이다. 정부의 개념을 위와 같은 영역에 국한시키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 독일의 사회주의자 페르디난트 라살레는 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세워진 국가를 야경국가라고 불렀다. 그런데 왜 야경국가가 독일식 김치 만드는 법, 바지 단추의 제조 또는 신문의 발행과 같은 일에 관심을 갖는 국가보다 더 우스꽝스러운지 모르겠다. 라살레가 이런 풍자로서 나타내고자 했던 바를 이해하려면 그와 동시대의 독일 사람들이 아직도 광범위한 행정적 권한과 규제의 기능을 지니는 전제군주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또 그들이 국가를 신과 같은 존재로 격상시켰던 헤겔의 철학에 크게 영향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헤겔을 쫓아서 국가를 자의식을 지닌 도덕적 실체 또는 그것 자체가 또한 그것만이 보편적인 의지의 합리성이라고 여긴다면 국가의 기능을 야경꾼의 지위에 국한시키려는 노력은 당연히 불경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데에서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자유주의가 국가에 대해 적대적이며 적개심을 갖는다고 비난받게끔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철도나 도로 또는 광산의 운영을 정부에 맡기는 것이 옳은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국가의 적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황산에 대해 비록 그것이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마시거나 손을 씻는 데에는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지녔다고 해서 나를 황산의 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행동 영역을 축소시키려 한다거나 경제 생활에 관한 국가의 모든 행동을 원칙적으로 혐오한다고 말함으로써 자유주의가 국가에 대하여 지닌 태도를 나타내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해석은 전혀 얼토당토 않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국가의 기능이라는 문제에 관하여 취하는 입장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주장하는 데서 나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후자에 대하여 찬성한다면 그는 말할 것도 없이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즉 재산을 개인이 아닌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미 국가에게 주어진 기능들에 대한 강력한 제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는 경우에 따라
곧잘 자유주의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본분을 전적으로 재산의 보호에만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만일 정부가 완전히 중립적인 위치에 남아있지 않을 계획이라면 정부의 간섭이 왜 재산 소유자의 권익 옹호에만 국한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만일 자유주의가 경제 영역에 있어서 재산의 보호를 넘어서는 정부의 행동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국가에 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면 위와 같은 비판은 정당화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가 정부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생산수단의 사유제도를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는 사유재산제도에서 사회 내에서의 인간의 행동을 조직하는 데 가장 적합한 원리를 발견한 것이다.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 아나키즘 얘기를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좀 많이 내가 하고 싶은 편이긴 한데, 강영 씨는 이제 미제스 연구소의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봤으니까 되게 놀랍지 않아요? 미제스 연구소 사람들이 미제스가 이런 글을 썼다는 거를 알고 있을까? 저도 신기하네요. 저도 미제스는 약간 아나키즘 쪽 얘기를 하는 곳이 했었나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제스 연구소의 기본적인 방향이 뭐 무정부주의를 실현까지는 몰라도 이론적으로는 그거에 좀 근간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자기의 정신적인 스승을 미제스로 말을 하는데, 난 그래서 미제스를 조금 좀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이런 간단한 입문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아나키즘은 조금 좀 다른 아나키즘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좀 그 사상의 베이스는 그거예요. 기업 같은 사람들이 그 국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이제 내 소비자로서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전제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국가에서 하는 서비스 업체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들이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제인데, 국가의 성격을 좀 근본적으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폭력적인 거거든요. 국가의 본질은 폭력이에요. 그 어떤 룰도 어겨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국가고,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나는 그래서 미제스를 자꾸 이제 내세워서 미제스가 좀 오해받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 미제스를 오해하게 만든 어떤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 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나키즘에 좀 많이 유혹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하고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은데, 아직은 이제 또 문제는 그런 친구들은 또 교류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책에선 참 많은데, 우리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안전벨트 매는 거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안전벨트를 매도록 강요하는 법이 자유의 침해일까요? 명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명희 씨 딴 일 하나 보다. 예. 강희 씨 어떻게 생각해요? 안전벨트를 강제로 차게 하는 거.
원래는 안전벨트 안 찼었잖아요. 원래는 그 법적으로 강요가 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저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치매가 맞기는 하나 그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도움이 된다. 도움? 어떤 측면에서? 뭐 어쨌든 불의의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사람의 인명을 보호시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니까. 근데 뭐 나는 그거 보호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난 죽어도 좋다, 그러면 나는. 응. 이거 답답한 거보다 난 죽는 게 낫다. 응. 이런 사람 자유잖아요, 그거. 그런가. 깊이 생각 안 했죠. 사회의 존립을 위협한다. 그럼 이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도록 강제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네. 실제로 지키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 법은 자유의 침해일까요? 침해죠. 그건 분명해요? 왜 어때서 자전거 사고는 죽지는 않으니까? 아니, 침해, 그러니까 안전벨트든 뭐 헬멧이든 침해, 전 같은 침해라고 보고. 근데 이제 개인의,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에서의 개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지를 봤을 때 그 판단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지식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내가 의사니까 알거든요. 네. 안전벨트를 안 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사고가 나면 사람 몸이 튕겨져 나가요. 차 밖으로. 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요, 그래서. 음, 되게 어이없죠. 네. 그래서 안전벨트를 강제하는 법이 생긴 거예요. 그건 맞네요. 튕겨나가서 그러면은 침해해야겠네요. 안전벨트.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안전벨트는 강제를 하게 되는데 외국에 헬멧을 강제로 쓰게 하는 법이 있는 나라 뭐 좀 있을 수 있는데 없어요, 대부분은. 그게 현실적으로 할 때마다 헬멧을 쓰게 하기도 힘들 뿐더러 헬멧은 쓰건 안 쓰건 나는 죽을지 살지 모르겠지만 헬멧을 쓴 사람이나 안 쓴 사람이나 남에게 큰 해를 못 끼쳐요. 음, 그래서 나는 내 경우에는 자전거는 헬멧을 강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오히려 저럴 수도 있겠네요. 안전장비를 다 하면 할수록 더 속도를 내다가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이런 측면도 충돌을 유발할 있어요. 수도 있겠네요. 이런 측면도 있어요. 헬멧을 쓰고 그 자전거를 타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게 굉장히 고정된 그 주장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우리의 지식의 영역이 넓어지면 이건 반대하던 것들이 오히려 입장이 선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마약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예전엔 자유주의자들 특히 영국이나 이런 데서 자유주의자들 마약 같은 거 그 되게 반대했거든요. 마약을 단속하거나 이런 거 되게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가 끼치고 아이들에게도 사용되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알려지고 중독성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입법화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 학문적,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다고 하면 그러면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그 불가지론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그 저희 구호에 매달리지 않는 게 자유주의자고 그리고 어떤 특정 구호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가 무정부주의라는 것들 국가의
그 권력을 무조건 제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이 사실은 우리 노예길에 나오는 것처럼 자유주의를 그만큼 침해한 그만큼 자유주의의 그 정당성을 약화시킨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모르죠. 제가 그래서 갖고 있는 그 아나키즘에 대한 생각은 학문적으로 저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학문적으로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럼 과연 실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라는 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구현되는 과정이 그 인위적이면 안 된다. 법률이나 그런 것들, 맞아요. 절대적이고 불만하는 가치가 없다는 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자유주의의 근본은 불가지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진화론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윈 이전의 다윈이즘이라고 하는 걸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나키즘을 주장하는 친구들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학문적으로 많이 좀 들여볼 만한 가치가 있고 하지만 꼭 그 방식이 그럼 과연 그 진행되는 어떤 구현되는 방식의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나키즘의 문제는 일단 무너뜨리는 게 우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그런 그 서비스 업체들이 도입되는 것을 국가가 막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를 일단 무너뜨리는 것에 집중돼 방법론이,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론이 나온다고 하면 시도해 볼 만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사실은 사막신 계열 사막 요건 단디님이 이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단디님이 여기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해주면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그 아무튼 아나키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그렇잖아요.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나키즘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한마디 더 하면,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아나키즘은 사실은 좌익이다. 이런 얘기 제가 한 거 한번 들은 기억이 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아나키즘은 작은 정부를 얘기해서 정부의 권력을, 이게 누군가가 이제 그런 얘기,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좌익과 우익의 기준은, 우익은 작은 정부, 그리고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걸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우익은 아나키즘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것 같죠, 사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유주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나키즘을 굉장히 좀 우려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자꾸 아나키즘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아나키즘이 굉장한 좌익의 방식이었어요. 그때 과거의 사회주의는 그 역사 발전론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면 알아서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키스트, 뭐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우리나라의 아나키스트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조선 말 일제시대에. 그 사람들 사실 다 사회주의 운동한 사람들이에요. 정부를 무너뜨려야, 그러니까 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를 무너뜨려야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시대가 도래한다. 사실은 그게 인위적인 설계거든요. 아나키즘은 사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자신만만한 어떤 그 자신감? 인간이 이성적으로 잘 합의해서 뭔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성주의예요, 사실은. 아나키즘은 극단적인 이성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국가 권력을 무너뜨리는 걸 자신감 있게 무너뜨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나키즘은 굉장히 좌익적인 어떤 인간 이성에 대한 아주 극심한 그 신뢰, 종교에 가까운 맹신 같은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자신만만한 젊은 사람들이 아나키즘으로 잘 빠지는 게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키즘은 사실은 좌익적인 어떤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익의 기본 사상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가지론인 거예요.
가지로는 겸손함. 우리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개개인에게 자유를 주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들이 벌어지고 그것을 보고 모방하고 전파되고 하는 식으로 사회가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자생적 질서를 굉장히 잘 보존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자유주의는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또 보수들과는 또 결이 또 다른 보수적인 태도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답을 알고 있지 못한다고 미래의 답은 알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주의자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실패에 대한 관용이 필수이고 이제 불완전성에 대한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 실패가 굉장히 큰 영향이 빚어지는 거를 항상 우려해요. 그래서 그 집단주의를 그래서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요. 집단적인 실험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회가 어찌 될지 모른다는. 그 실험 실패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박정희 시대의 성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자유주의자들한테 보수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의 성공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시장에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성공하지 않았느냐? 자유주의자의 태도는 뭔지 알아요? 그때 강현 씨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뭐 필요했던 거, 그러니까 약간 그 마중물 같은 거. 마중물. 동준 씨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입력해서 타자 치느라 바쁜가 지금? 민 교수님이 민 교수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기업 자유를 동안 성공으로 보시던데 민 교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하는 거 내가 한번 들었거든요. 운이 좋았다. 무슨 그때는 운이 좋았다는 말이 뭐야 뭐 이런 말이 있어 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자유주의자의 대답인 거예요. 이렇게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자원을 다 끌어모아서 국가의 자원이랑 해외 차관까지 끌어모아서 올인을 했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짜고 관료들을 모아서 막 머리로 굴리고 이제 어떻게 산업을 준비해서 뭐에 집중해서 뭐 하면 되겠지 하고 막 머리를 굴려서 딱 해서 거기에다 집중을 했잖아요. 막 그 산업들도 회사들도 막 정리해서 여기에만 집중하게 하고 그게 만약에 그 타겟팅이 실패했다면 그게 운 좋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세계적인 그에서 이게 맞아떨어지는 바람에 대박을 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근데 그래서 관료들의 자신감, 그 시절을 겪은 관료들의 굉장히 자신감, 오만함 같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보수층에는 그런 게 되게 커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실패했다면 그 타겟을 딱 잡았는데 갑자기 경기가 무슨 미국에 무슨 사태 같은 게 벌어져서 미국 시장이 갑자기 엉망이 돼버렸다든가 그러면은 우리는 일어나질 못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 개발 모델을 배워간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거 한국식 개발 모델을 배워간 나라들이 왜 성공을 못했느냐에 대한 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운 좋은 도박이 잘 성공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도박이 2번, 3번 계속 겹쳐서 성공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운 좋은 성공에 우리가
너무 도취돼서 계속 국가가 자꾸 뭔가를 잘 교통정리를 해서 집중해서 뭔가 하려고 자꾸 하거든요. 그 방식은 안 된다, 이제. 큰일 난다. 이게 문제가 벌어진다. 이거는 그냥 뒤늦게라도 시장 질서에 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박정희가 그럼 출연하지 않았으면 어땠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건 있어요. 박정희가 그 기업을 키우는 방식에, 왜냐면 박정희가 한 그 뭐 저기 보면 그 자유주의를 도입한 거거든요. 그 독일의 에르하르트라는 사람이 한 자유주의 개혁을 사실은 도입을 해서 해서 이 사람이 또 한 거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 자본이 쌓이면서 국내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그리고 국제 시장의 체계 내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편입해 들어갈 수 있게 자꾸 디자인을 한 것들이, 그런 것들도 좋은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그렇지만 아무튼 국가주의 계획을 세워서 했던 국가주의의 어떤 계획 경제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는 거 정도로는, 일단 그 정도로 이해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성공의 요인들, 기업이나 이런 시장 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한 성공의 요인들을 그걸로 보지 않고 국가가 자꾸 무언가, 그리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독재자인데 선한 독재자가 무언가를 이뤄냈다는 어떤 환상, 거기에 좀 많이 젖어 있는 편이에요, 보수 쪽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조금 우리가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걸 주고, 독재라는 게 독재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사실은 선하건 악하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화주의자들은 독재라는 것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의 자유를 임의적으로 뭐 억제할 수 있는 굉장히 구조적인 어떤 자유 제한이기 때문에 독재라는 걸 반대하지만, 우리는 자유주의자는 독재를 반대하는 이유가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독재라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획일화된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의 반경을 획일화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독재는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대충 이 정도예요. 무정부주의 얘기가 또 이렇게 한참 나오고, 이제 해겔 철학, 그 해겔 지금 앞부분에서 그 해겔 얘기 나왔던 거 기억나요, 혹시? 이 책 앞부분에서? 그래서 그 무슨 얘기가 나왔었죠? 거기서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미국에서 말하는 리버럴은 사실은 해겔주의에 경도된 국가주의자들이라고, 비스마르크식 국가주의자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좌익들 있잖아요. 우리 진중권 같은 사람들하고 우리를 구분하는 것은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측면이 좀 있거든요. 해겔 철학을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해겔 철학은 여기 보면은 해겔은 사실은 국가를 자의식이 있는 독립적인 도덕적 실체라고 봐요. 국가라는 것 자체가 알아서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로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그 도덕을 실천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좀 국가주의적인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그런 논리면 국가가 뭔가 좀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국가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도덕과 양심은 개인만이 갈 수, 그렇죠. 도덕과 양심이라는 것을 국가에 부여하게 된 이유가 해겔 철학이에요. 국가라는 것은 그 독립적인 도덕적 실체다라는 식의 사고방,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너 자유주의라고 할 때 그럼 넌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근데 해겔 철학이 생각해 보면 우리 보수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일맥상통해요. 국가라는 존재를 굉장히 좀 신성하고 도덕적인 것들을 수행해야 하는 어떤 존재로 보기 쉽거든요, 해겔 철학이.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진중권을 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국가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 유재일 같은 사람들이, 유재일은 좀 많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생각에 되게 동의하고
이런 경우가 좀 그런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맥락이 좀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보수 쪽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뭐 유승민을 미워하지만 이 공화주의를 그 추구하는 지금 이제 국힘당 그리고 이제 좌익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보수 쪽 사람들이 굉장히 같이 하나로 뭉치기 좀 쉬운 어떤 일맥상통하는 철학이 좀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이게 뒷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평소에 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냥 저런 것 같아요. 그 국가를 약간 사람처럼 인격화하고 부모의 존재로서 어떤 맞아요. 약간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이 되게 보편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편으로는 또 그냥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닌 그러니까 것에 대해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저희 뭐 인형 가지고 막 놀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뭐 이렇게 하늘에 있는 구름만 봐도 말처럼 생기면 저희 말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 식 뭔가 그러니까 실제 생명이 없는 것에 뭔가를 부여하면서 의미 부여를 하고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고 막 이게 그냥 인간의 본능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굉장히 정확한 얘기예요. 나도 그런 얘기를 책에서 읽었어, 맞아.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본 것만을 자꾸 떠올려서 바라보는 습성이 있거든요. 하늘의 구름을 보고 내가 아는 것을 떠올리듯이. 그래서 이제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조금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 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그것만 떠올리는 거야. 가정의 이미지. 장현 씨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평소에 접했던 것만 자꾸 떠올리면서 그게 반복해서 떠올리고 심지어는 뭐 정치인들마저 그러니까 참 이게 헤겔한테서 졸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목적을 떠올리지 않고 그 무조건 작은 정부만을 얘기해. 작은 정부는 사실은 그 한 수단이거든요. 그 시기에서 주장하는 한 일정 기간 동안에 주장하는 고일 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작은 정부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더 근원적인 목적을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근원적인 목적, 이 국가의 존립의 목적을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적 소유를 지켜주는 게 사실은 국가의 목적이라 하는데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좀 생각할 여지들이 이제 많이 생겨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근원적인 어떤 문제이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시기에는 어떤 거를 지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재미있는 거는 내가 요즘 또 사회주의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저지하기 위한 그런 방식을 그 사람들은 결국에 얘기하다 보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시켜야 된다는 방향이 아주 집요하게 나오는 어떤 근원적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폐지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거를 택해야 되느냐에서 이제 마키즘은 이런 방식을 얘기하고 페이비어는 이런 방식을 얘기하고 다양한 방식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 사람들이 추구한 방식만을 놓고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지향했던 목적들, 사적 소유 폐지를 위한 그 폐지라는 목적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근데 사적 소유 폐지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많이 우리도 오염돼 있어요. 우파도 사적 소유는
어느 정도 제지돼야 된다는 어떤 임의적으로 제지돼야 된다는 어떤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자본주의는 옳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은 자본주의는 옳다고 하는 게 사적 소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거의 다 네. 시간 됐네. 또 뭐 그 근데 강영 씨 뭐.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에 대한 그게 궁극적으로 대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은 자꾸 망각하고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비슷한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하니까. 참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 원리 왜 사적 소유가 그런 것들에 이제 인간의 부를 인간 살기 좋게 만드는지에 대한 어떤 원리 선험적인 어떤 원리에 대한 이해도 돼야 이제 그 경험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인류사를 봐라.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그리고 개인에게 사적 소유를 더 많이 보장한 사회일수록 많이 발전하지 않았느냐.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국가가 개입해서 교통정리했으니까 됐지. 그냥 냅뒀으면은 몰락했을 거다. 그렇게 가다가 자본주의는 몰락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참 답답한 노릇이고 그 국가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어떻게 몰락을 막았는지를 대봐라 그러면 말은 못해요. 정확히. 그냥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을.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신뢰를 좀 반대 신뢰를 우리가 자꾸 찾아내서 제시해야 되고 그 생각 그 고정관념을 좀 이렇게 깨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굉장히 좀 지루한 어떤 끈질기고 지루한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잠깐 금방 가시네. 예. 이거 다 끝났어요. 자, 마지막 우리 그 기억할 만한 문구 좀 한번 체크하고 한번 끝내볼까요? 안녕히 가세요, 신동민님. 가영님이 또 한번 찍어봐 주시죠. 저는 77페이지에 중간에 자유주의는 무정부주의가 아니며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래요. 요거 하도록 했죠. 혹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뭐 강영 씨 혹시 하고 싶은 얘기나 그런 거 없어요? 특별히 없습니다. 그 야경 국가라는 말이요. 가끔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나는 사실 좀 듣기가 싫은 얘기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야경 국가는 사실은 자유주의를 되게 그 깔보는 표현이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야경 국가 좋은데 이제 야경 국가 우리는 이제 뭐 자유주의를 나름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경 국가로 도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제 한마디쯤 해주면 좋죠.
그 야경이 그 뭘 지키기 위해서 야경을 하는 거냐고. 그걸 좀 그럼 이제 그럼 뭐 그냥 그 질서를 유지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해야죠. 이제 사적 소유,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지키기 위한 거라면 밤이고 낮이고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한마디쯤 해주면 그분이 그런 것 있어 하고 머리에 뭔가가 이렇게 메시지가 좀 머리에 박혀서 언젠가는 좀 뜻을 이해할 때가 좀 오지 않을까? 약간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 짧은 시간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 너무 저 혼자 떠든 것 같긴 한데 또 아무튼 오늘 즐거웠고요. 또 하시고 싶은 얘기는 한번 또 있나요? 없으시면 오늘은 11시 전에 끝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또 뵙고요. 어떻게 목요일 날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 가영님이 경험한 페미니스트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때요, 목요일 날? 근데 저는 목요일 날 다른 독서 모임이 있고. 그게 목요일이라서 그게 어쩔 수 목요일에 없네.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다음번에 한번 또 얘기를 더 나눠보고 해요. 네. 그래요.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